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24회 실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저희가 실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기출문제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세팅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풀어볼 문제의 회사 이름은 이렇게 마루상사고요. 회계기간은 25년입니다. 자, 전산세무 2급은 1번이 일반전표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3점이고요.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15점이고요. 자, 가장 먼저 일반전표를 해야 되는데 메인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를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회계 처리했을 때 날짜 틀리면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날짜부터 항상 바꿔놓으시고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다음에 상환 내역을 보고 마지막 해차 납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예금에서 내줬대요. 요거에 대한 거를 회계 처리하래요. 그러면 요 마지막 해차 납부금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장기 할부 대금인데 이 마지막 회차 납부금이 장기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대성 캐피탈에 있는 장기 미지급금을 줬다. 보통 예금에서 이런 내용이죠.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따라서 1월 31일에 되어 있는 마지막 회차 12회차네요. 요게 보통 예금에서 나간 금액이 이 금액이네. 그쵸? 그리고 원금은 장기 미지급금은 80만 3천 원. 그 다음에 이자가 6만 9천 원. 요렇게 회계 처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회사의 차변에 장기 미지급금을 내줄게요. 장기 미지급금 정부에서 지웁니다. 이제 갚았으니까 상환했으니까 얼마냐면 거래처부터 달아야죠. 대성. 자, 장기 미지급금은 80만 3천 원이고요. 여기에 이자 주셔야죠. 이자 비용 얼마냐? 6만 9천 원. 요거를 보통 예금에서 줬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2번 해야 되니까 2번으로 넘어가고 2번도 항상 날짜부터 바꾼다. 자, 이번에 영업부 김인수 과장은 판매거래처의 대표이사와 식사를 했대요. 그리고 식사 대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네요. 그러면 영업부 직원이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었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이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나갔어요. 3만 원. 자, 영수증으로 확인 한번 하시고 그러네요. 자, 그럼 그대로 차변에 뭐라고 하셔야 돼? 813번. 영업부 기업 업무 추진비. 자, 판매 거래처죠. 얼마예요? 3만 원.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대변에 현금이 나갔는데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출금전표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 그냥 출금전표 찍고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도 무방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번까지 저희가 풀었고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5월 15일 05 15. 자, 당사는 아래와 같이 오형 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잔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을 회계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오형 빌딩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잔금 준 날이야.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그런데 이날 우리는 임차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네. 그쵸? 그럼 회계처리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계약금 준 게 있네요. 여기 밑에 보니까. 그쵸? 보면 자, 보세요. 보증금이 회사의 보증금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리고 계약금을 미리 준 게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네, 200만 원. 계약금을 줬다 이랬으니까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131번, 계약금을 받으면 259번 선수금. 그리고 오늘이 잔금 치른 날이에요. 보통 예금에서 줬다. 얼마예요? 1800.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죠. 일단 차변에 임차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줬다. 그쵸? 차변에 임차 보증금. 자, 임대인한테 맡겨놓은 돈. 어떤 임대인이에요? 오영빌딩의 임대인. 오영빌딩. 자, 2천만 원 주시고요.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저게 돌려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대변에 미리 준 계약금이 있었어요. 154번 오영빌딩. 얼마? 200만 원. 그리고 지금은 잔금을 치렀다. 여기까지. 다음 3번 아니고 4번 문제로 갑니다. 09월 30일.
자, 경남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했대요. 자, 여태 토지가 아니라 중요한 건 투자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쵸? 투자 부동산. 자,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내줬고요. 그 다음에 땅을 사오는 거니까 뭐도 내줘야 돼? 취득세가 또 나갔대요. 현금으로 나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기업의 자산을 사오는 과정에 부대 비용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럼 둘이 합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 자, 그러면 우리는 부대비용부터 회계 처리하는 게, 돈을 내주는 것부터 회계 처리하는 게 좀 더 쉽겠어요. 4번에 103번으로 먼저 땅값 2억을 주고 부대비용으로 현금을 800을 주고 이 모두를 자산에 업어라. 투자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10월 11일. 자, 당사가 보유주기든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아주 친절하게 투자 자산이라고 줬어요. 178번. 여러분 우리는 암묵적으로 아무 말을 안 하면 이 178번 코드야. 투자 자산입니다. 네, 123번 당좌 자산 하면 안 된다. 이것을 1,3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팔고 통장으로 돈 받았다. 이런 회계 처리네. 그쵸? 그럼 여기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땐 회계 처리가 순서가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대변에 자산을 내줘야 되겠죠. 내줄 땐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뭘로 내준다? 장부가액으로 내준다. 이게 중요하겠죠? 장부가액. 그 다음 이제 자산을 줬으니까 차변에 뭐 해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 차변에 돈을 받을 때는 뭐로 받는다? 그렇죠. 처분가액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한 금액은 자본에 들어가 있으니까 합잔에 가서 평가손익을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산을 지금 제거했으니까 장부에서 지웠으니까 평가손익도 지우셔야지. 그걸 지운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대차를 맞춰서 그 다음에 처분이익, 대변이면 처분이익, 자변이면 처분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제가 여기에 맞게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가장 먼저 잘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178.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장부가액을 내준다라고 했죠. 그럼 장부가액을 내줘야 되니까 장부가액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우리가 얼마를 주고 샀어요? 24년 3월 18일에 115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만약에 정기 말에 공정가치가 1220만 원이었다. 재평가를 안 했으면 이게 취득가액인데 재평가를 했다면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재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 얼마예요? 1220만 원. 122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변에 여기 처분가액이 얼마라고 줬어요? 1300. 그러면 처분가액 차변에 103번. 1300을 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잔 뒤져서 평가해 놓은 거 있으면 다 장부에서 지운다. 맞죠? 바로 여기 있는 대차를 쓰시면 안 돼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합잔에 가셔야 돼. 합잔에 가셔가지고요. 자본으로 가보세요. 지금 날짜대로 써보겠습니다. 10월 11일. 자, 10월 11일.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겠죠? 그러면 들어간다. 이렇게. 자본에 가시면 여기에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여기 있네. 대변에 평가이익이 있었네. 그쵸? 잔액이 지금 70만 원 있어요. 이걸 팔았으니까 차변에서 얘를 제거하셔야 돼. 잔액에서 차변에서 지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걸로 가셔야지. 제가 닫을게요. 이거는 합자는. 자, 그러면 차변에 아까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70만 원 있었죠. 7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변에 뭐라고 쓰셔야 돼? 차액이 떴죠. 이게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에요. 대변이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하시면 된다. 150만 원. 됐죠? 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요게 지금 처분이익이 150만 원이 맞나?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검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검산할 때는 우리가 처분 가액에다가
취득가액을 빼주시면 그게 뭐야? 처분 손익이 돼요. 잘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검산할 때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는 처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처분가액이 얼마나 보자. 이게 1,300만 원이죠.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이거요. 1,150만 원. 아까 장부가액은 이거였고. 그쵸? 그럼 봐보세요. 계산기 띄워서 1,300만 원이 처분가액 마이너스 1,150만 원이 취득가액 하시면 150만 원에 2. 오, 맞았네. 이렇게 가는 거죠. 됐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일반 전표는 이제 끝났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가 또 5개가 나오죠, 저희가. 그래서 메인 매출이 5문제고 3점, 15점입니다. 메인 매출 띄워볼까요? 자, 일반 전표 닫았고, 메인 매출 가시고, 자, 크기는 딱 줄이고, 날짜부터 바꾸셔야 돼요. 04, 21. 자, 바꿨습니다. 자, 먼저 메인 매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적격 증빙을 발행했냐, 수취했냐, 이걸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자, 4월 21일 기획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중고나라에 처분하고 뭘 받았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야. 발급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 발급은 어디예요? 왼쪽.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이렇게 가세 매출 이렇게 하셔야 돼. 그쵸? 자, 요거부터 하고 하려고요. 저는. 그 다음에 품목은 비품.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읽으면서 회계 처리 들어갑니다. 부가세부터. 자, 전액 보통예금이고 비품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네모 박스에 보니까 뭐라고 막 쓰여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 회계 처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아까 매도가능증권 처분처럼 1번이 뭐냐? 대변의 자산, 여러분의 자산. 이거 아까 우리 여기로 말하면 비품. 이 비품을 뭐로 내준다? 취득원가로 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변의 차변에 뭘 내준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내준다. 그러면 누계액은 위에 취득원가, 위에 자산 플러스 1번이에요. 아셨죠? 그럼 212번이 비품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누계액은 213번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자산을 주고 누계액도 내줬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 돈 받으셔야죠. 이때 중요한 게 돈을 받을 때는 부가세를 꼭 포함해서 받으셔야 돼. 거래 징수를 하셔서 부가세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부가세 챙겨서 계산하면서 받으세요. 그냥 막 엔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대차가 생겼는데 그게 대변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차변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둘 다 없고 대차가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러면 그건 똔똔이야. 본전치기. 아셨죠? 요 순서대로 유형자산은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놨고 우리는 여기 공급가액이 여기 보세요. 매각 대금은 44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1.1을 하면 400. 그래서 부가세 40. 어디다가 팔았어요? 중고나라. 중고나라. 전자회부는 공개는 유형자산 처분은 무조건 혼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해 볼게요.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자, 대변이 우리가 디폴트가 여기 있는 부가세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급가액이 원래 디폴트가 제품 매출로 잡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 그쵸? 비품이죠. 그래서 비품을 뺀다. 얼마로? 취득원가로 뺀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보겠어요? 1,000만 원. 반대변에 차변에 플러스 1번 213번 무계획 순서를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고. 얼마라고? 620만 원. 맞나요? 그런 다음에 모르겠다. 그냥 돈 받는다. 맞죠? 돈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라. 440만 원. 여기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라. 아셨죠? 440만 원. 그러면 뭘로 받았나 보세요.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아주 쉬운 문제. 따로따로 안 받아가지고. 자변에 보통예금. 이걸 다 쓰시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얼마 났어요? 420. 그냥 엔터 빵 치면 틀려요. 얼마 해야 돼? 440으로 바꾸셔라. 그리고 이제 대차가 어디가 뷰어요? 대변이 뷰잖아. 여기 보세요. 대차 차액 20. 플러스면 대변, 마이너스면 차변. 그리고 여기가 대변이 B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20만 원이죠. 이게 맞는지 또 검사를 하셔야 돼, 우리가. 그거는 여기 봐봐. 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620만 원이 누계액이니까 결론은 이거는 장부가액이 380만 원짜리란 소리예요. 380만 원짜리를 공급가액 400만 원 이거를 받았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20을 더 받은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뭐다? 20만 원이다. 맞죠? 이렇게 검사하시면 됐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순서대로 회계 처리하시고 혹시라도 나는 검산까지 해보고 싶다 이러면 장부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셔야 돼. 이때 부가세는 절대 치시면 안 돼요. 처분 손익에는. 아까 돈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공급가액에서 거래 징수안이라고 부가세를 받았지만 처분 손익은 부가세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으로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뺀 게 장부 금액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5월 7일로 바꿔보겠습니다. 0507. 자, 5월 7일 날 제조부서 직원 야유회를 위한 일단 제조부서가 중요하네요. 500건대 도시락을 샀대요. 어디서? K푸드에서 샀네요. K푸드에서. 자, 이때 우리는 우리 법인 카드로 결제했대.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적격 증빙을 받아왔네. 물건을 사고 받았구나. 그러면 매입이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가셔야지. 여기. 맞죠? 그러면 이때 적격 증빙이 카드니까 57 아니면 58 아니면 59 여기다가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 셋 중에 선택하는 게 부가세가 있는지 적격 증빙을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부가세가 있죠? 3만 원이라고. 그러면 57 카가구나. 그쵸? 과세. 부가세가 없으면 면세. 수출이면 영세. 57. 이렇게 먼저 유형을 선택한다. 자, 그리고 가볼게요. 뭘 샀어요? 예, 도시락.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급가액은 보겠어요. 여기 밑에 가니까. 예, 우리가 카가 건별 현가는 이렇게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 자리에 적어주면 자동으로 나눠진다. 아까 어디 가서 썼냐면 K푸드, K푸드. 이렇게.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우리 법이니까 F2 눌러서 우리 엔터. 그리고 결제는 카드로 해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모든 걸 회계 처리한다. 자, 여기 보시면 카드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재고자산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걸었던 우리 카드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온다. 그리고 원재료 상관 아니고 공장 직원들의 야유회 갈 때 도시락이니까 511번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도 되겠죠? 네. 3번 넘어가 볼게요. 5월 11일 0511 11 자, 일본에 소재하는 닌텐도사의 제품을 100만 엔을 직수출하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수출은 여기 매출이잖아요. 매출. 그런데 수출은 16번과 12번이 있어요. 아무런 적격 증빙이 없으면 수출. 여기에 영세율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12번 국내 영세. 그쵸? 그래서 16번 수출. 자, 여기에 제품. 자, 이제 수량 공급가액 이걸 결정하셔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외화를 받았다. 이럴 때 공급가액. 다른 말로 가세표준은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원칙은 배에 물건을 실은 날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해라. 아니면 제정환율로 해라. 이렇게. 이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아. 우리 전산세무 2급에는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수령했대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선수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계약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쪽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미리 한가를 했다. 이러면 한가했으니까 다시 못 바꾸니까 한가하면 그럼 그 한가액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외화 수령했을 때 가세표준은 이건데 우리는 쉽게 시험에 나오는 바람에 여기만 나와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보시면 수출을 뭘로 했어요? 100만 엔을 했죠. 그리고 기준환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엔화이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나누기 1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엔화는 반드시 어떻게 계산해라? 환율을 나누기 100으로 한 다음에 계산하셔야 돼요. 930 나누기 100 하면 9.3이잖아요. 그래서 기준환율을 930 하시면 안 되고 얼마 해야 된다? 9.3으로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물건 얼마 팔았나 보세요. 100만 엔을 팔았어요. 100만 엔.
곱하기 9.3 엔터. 그럼 얼마요? 930만 원이 가표란 소리야. 알겠죠? 자, 갑니다. 자, 메인 매출에 930. 이렇게 930을 쓴다. 그리고 거래처는 닌텐도죠, 닌텐도. 자, 그래서 닌텐도를 쓰세요. 닌텐도. 그 다음에 0세율9분은 F2 눌러서 직수출은 1번. 직접 수출. 그 다음에 12번 영세는 내국 신용장. 이렇게 나올 확률이 99%. 근데 지난번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수출 번호가 나온 적도 있으니까 한 번 나왔어. 그럼 여기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계가 있습니다. 분계. 자, 일단 보니까 이 100만 엔 중에서 40만 엔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60만 엔은 뭐래요? 다음 달 말 외상이네, 외상. 외상 매출금. 맞죠? 그럼 분계는 일단 혼합. 자, 제품 매출 판거 맞습니다. 930만 원. 그럼 일단 차변에 돈 받아야 돼. 103번. 자, 이때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100만 엔 중에서 40만 엔, 40만 엔 곱하기 9.3 이렇게 하시면 372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은 372만 원.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돼요? 외상. 그러면 558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해볼까요? 4번. 4번에 일단 날짜 바꾸고 가볼게요. 5월 31일. 네, 바꾸고.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 리스하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적격증명부터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받았으니까 매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네모쳤지만 계산서다라고 했으니까 53번. 세금 계산서랑 헷갈리시면 안 돼. 앞에 세금 있으면 51이나 54. 없으니까 계산서니까 53 면세. 따라서 53 받았어요. 받으면 53. 주면 13. 자, 품목이 뭐나 볼게요, 이제. 자, 품목은 네, 차량 리스료고요. 77만 원. 그렇죠? 그리고 거래처는 믿음 캐피탈. 자, 갈게요. 자, 차량 리스료 77만 원. 자, 그다음에 믿음. 자, 그다음에 전자여부는 여. 분계는 아까 뭐라 했어요? 보통 예금. 리스는 빌린 거니까 이임차료. 그래서 혼합.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라 여러분 부가세가 아니니까 없으니까 여긴 당연히 부가세 대금이 안 뜨는 거예요. 자, 임차료니까 819번이냐 519냐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부서 그랬으니까 819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4번까지 완료가 되신 거고요. 자, 이제 5번에 날짜 바꿔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5번에 가니까 6월 27일이 되겠네요. 6월 27일 날짜 바꾸시고 자,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자, 받으면 오른쪽 매입이죠. 매입. 자, 그런데 매입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51 아니면 54.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당연히 기계사면 회사 업무하는 거니까 가세. 맞죠? 가세. 자, 그리고 읽어보겠어요. 기계장치고요. 자,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쓰고 그러면 여기에 공급가액이 5,270이네. 그쵸? 로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기계장치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5,270이라고 했어요. 5,270. 그 다음에 로보 이렇게 전자여부였고요. 그 다음에 분계 가볼게요. 이제 분계 예부로 가자. 자, 분계는 50%는 보통 예금, 나머지는 외상. 그러면 50%에 대한 걸 우리가 분계를 하셔야 되겠네. 혼합. 자, 그러면 원재료 산 건 아니고 206번 기계장치 산 거 맞죠? 자, 그러면 요 5,797만 원에 대한 50%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아래 보니까 요거 50%는 보통 예금, 50%는 외상.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금이라고 여기 적격증빙엔 있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글. 그래서 저 현금이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네, 보통 예금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2,898만 5천 원. 좌변에 103번.
2,800, 그 다음에 98만 5천 원. 2,898만 5천 원. 차변이 아니고 대변. 여기서 줬다며.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108번 외상. 그러면 2,898만 5천 원. 이렇게 하시면 매입 매출까지 이제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을 닫고 부가가치세. 저희 부가가치세는 10점이죠. 자, 1번은 먼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년 1기 확정신고기간. 1기 확정은 4월에서 6월입니다. 대손신고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에 외상매출금 24년 4월 8일 날 440만 원 있는데 두 손 상사네요. 5월 1일 날에 파산했어요. 파산.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자, 2번에 외상매출금이 24년 10월 1일 날 물건을 팔고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만세예요. 드디어 만세에서 6월 1일 부도 발생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때니까 6월 1일 날 부도가 발생하면 1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거 언제까지예요? 부도 발생일은 자,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면 12월 1일까지네. 그러니까 요게 다음 날 우리가 대손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 12월 2일이잖아. 그럼 지금은 아니죠. 안 되니까 얘는 못한다. 그쵸?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받으러옴 봐보세요. 받으러옴이 있어요. 4월 30일 날 받으러옴이 1210만 원짜리가 있는데 회수 기간이 2년 지났대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래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받으러옴을 2년 이상 지난 걸 못 받으면 우리가 대손으로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건 된다 안 된다. 특수관계는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러옴도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만 받으러옴을 받을 수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봅니다. K랩 들어가시고 모듈이 이제 부가가치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날짜가 4월에서 6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1번 이것만 넣으시면 되잖아요. 당초 날짜는 2024년 04월 08일 대손이 확정된 날은 이거네요. 25년 5월 1일 2025년 0501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440 그 다음에 대손세액 40만 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FE 누르시고 어디로 하셔야 된다? 두 손. 네, 두 손. 이렇게 하시고 사유는 파산이에요.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요거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다 넣으시면 우리가 요 40만 원을 부가세 신고서 몇 번에 대손세 공제에 들어가면 되죠. 40만 원 마이너스 40 이렇게 들어가겠죠. 신고서에. 네, 저장하시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부가세 신고서가 나왔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6개월이래요. 여기 날짜.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가 법인인데 여기가 6개월이라는 건 영세법인이네.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에 기타에 보시면 1번에 가보세요. 이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에게 합계액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 미만. 이 사람은 소규모 영세법인 사업자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처럼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고 해도 그냥 여기서 6월에서 12월로 7월에서 12월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신고서에 7월, 12월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겠어요. 일단 매출부터 갑니다. 매출 여기 빨간색 여기서 하셔야지. 매출. 그쵸? 매출. 자, 1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했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신용카드 하면 3번. 그런데 500만 원이래요. 이 중에 100만 원은 이미 여기에 있대. 그럼 이중 적격 증빙이 아니잖아.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0이 여기에 있으니까 얘는 뭐로 바꿔주셔야 돼? 400만 원으로 바꾸셔야지. 그죠? 그 다음에 직수출은 우리가 몇 번이 돼야 돼요?
6번 영세에 갑니다. 여기에 영세. 영세 중에서 직수출은 기타. 국내 영세는 5번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과세는 세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무증빙, 적격증빙이 없다. 기타에 들어가는 건 4번. 그쵸? 자, 따라서 1번에 1억. 그럼 1000만원이 매출세액이고요. 3번에 500 쓰면 안 됩니다. 400. 40만원이 매출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는 세액이 없습니다. 7번. 번에 직수출. 이렇게 하시면 수출이, 일단 매출이 끝난 거고요. 이제 매입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입으로 가볼게요. 매입은 일단 이쪽으로 가셔야지. 자, 보세요. 여기 매입은 이쪽에 파란색으로 온다. 그리고 파란색 밑에 여기 15번 그 밖 공제 매입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 10번 파란색 잘 안 보이고 한 번만 볼게요. 요쪽 파란색 매입은 요쪽이에요 여러분. 여기랑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랑 아셨죠? 자 매입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네 10번에 가시면 되겠네. 그런데 세금 계산서 5천만 원 받았는데요. 그 중에 업무 추진비랑 관련됐대. 이건 불공제 맞죠? 그럼 일단 넣고 500은 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이 또 따로 1000만 원 있고요. 그럼 얘는 11번, 얘는 10번, 얘는 몇 번? 11번. 그 다음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이 뭐가 있다?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우리가 오른쪽 아래로 가셔야 돼요. 오른쪽 아래로 여기 44번, 45번 여기 말하네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가 일단 300인데요. 이 중에 비품이 있대요. 비품이 고정자산이니까 그러면 얘가 44번이 200, 45번이 얼마예요? 100. 이렇게 알아줘야네.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매입. 1번이 세금계산서 수치 5천. 그러면 500. 직접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 매입은요. 매출은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불공이 있어요. 그러면 넣었다. 10번에다 놓고 17번에서 빼셔야 돼. 17번에 가시면 53번에 얼마를 빼셔야 돼요? 500만 원. 50만 원. 내가 이거는 공제를 해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고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12번에 고정자산 매입 여기가 1000만 원. 여기가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고정자산. 자, 이제 신용카드로 갑니다. 이쪽에. 자, 300만 원이 아니고 비품이 있으니까 비품에 먼저 100만 원에 10만 원. 그럼 나머지가 일반이 200에 20 이렇게 해야지. 그쵸? 그럼 매출, 매입 끝났고요. 기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요거는 참고하는 거고 6개월 거. 이번엔 2기 예정고지가 150만 원이 있대요. 그럼 2기 예정고지 하면 기타는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예정고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24번에 여기에 예정고지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150만 원. 미리 낸 건 돌려주세요.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시면 3번에 전년도 만근에 매출할 때 발생한 받으러움이 있대요. 자, 근데 이 만근에서 받아놓은 어음이 3월 31일에 부도가 발생했대요. 그런데 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25년 3월 30일에 부도가 발생했으니까 요거는 내가 공제를 돌려줄게.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330이니까 나누기 12 하시면 30만 원을 우리가 내일 매출세액에서 빼준다. 8번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보겠습니다. 밑에 또 있네요. 유의사. 그랬더니, 전자신고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만 원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요 밑에 가시면, 이렇게, 우리가 20번에 눌러서 만 원이 57번. 이렇게 만 원. 참고로, 이게 세법이 개정돼서 4월부터는 이게 5천 원이에요. 5천 원.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하면 이제 신고서는 다 끝났어요. 저희가 하는 게. 그럼 다 하시면 이렇게 저장 버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저장해도 되고요. 요거 눌러도 되고 사실 이거 안 누르고 닫기 눌러도 돼요. 그럼 알아서 저장할까요? 물어봐요. 끝났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는 게 매일 나오는 요거 전자신고입니다. 그냥 클릭만 해주면 돼요. 언젠 걸 전자신고하래요? 1월에서 3월 거.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똑같고요. B번이 0, 1, 2, 3, 4, 5, 6, 7번이네요. 그 다음에 홈택스로 제출한다.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화면에 가서 여기 전자신고 있죠? 네, 전자신고 클릭하시고요. 자, 1월이 아까 1월에서 언제였나? 3월이었어요. 3월 이렇게 쳐주시고 자, 마루성사 맞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를 다 불러와요. 요것을 우리가 압축하는 걸 우리가 제작 하나로 묶어야 돼 파일을. 이때 아까 B번이 0부터 7이었거든요. 0, 1, 2, 3, 4, 5, 6, 7 탭키 누르고 0, 1, 2, 3, 4, 5, 6, 7 확인 이렇게 하시면 네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C 루트에 가시면 얘네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 가볼까요? 확인. 그 문제에 보시면 ENC로 나와 있다고 하잖아. ENC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닫기 하시고 먼저 아이고 닫기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거 눌러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홈택스 바로 가기 하시면 돼요. 홈택스 바로 가기. 그럼 메인 화면을 닫아주시고 여기서 찾아보기. 그럼 C 루트에 여기 C 루트에 가셔야 돼. C 드라이브에 루트로 가시고요. 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C 루트가. C에 여기 제일 아래에 가시면 ENC 하고 날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아까 잠깐 다른 화면에 갔다 와서 그렇지 여기 자동으로 C 잡혀 있을 거예요. 가시면 여기에 ENC 오늘 날짜 이거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열기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돼? 순서대로 클릭. 아까 B번 0, 1, 2, 3, 4, 5, 6, 7 확인 누르시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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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전자 파일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뜨면 잘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결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창을 닫고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결산은 일반 전표부터 가야 되겠죠? 12월 30일로 날짜 바꿔놓고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은 다시 3점이고 다소 문제 나오니까 15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수동이네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은 법인세니까 자동, 5번은 재고자산이니까 자동. 자, 다음 보겠어요. 일단 1번부터 수동 3개부터 해결체를 해볼게요.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일 현재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당해 연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래요. 다 좋네. 그쵸? 그러면 이게 7월 달이니까 올해분은 7월부터 12월이니까 일단 6개월이다. 절반이네요. 계산하기는 쉽겠네요. 6개월. 자, 그러면 5개 4%예요. 5, 4, 20이니까 2천만 원 맞죠? 2천만 원의 절반은 1천만 원. 1천만 원은 올해 이자란 소리예요. 빨리 정부에 발생시켜라 이 소리죠. 올해 이자가 발생했는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이자 비용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자, 2천만 원의 절반 1천만 원. 그럼 차변에 951번 이자 비용 1천만 원. 대변에 262번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자, 볼게요. 25년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에는 50만 원. 뭐 얼마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50은 이건 올해가 아니래. 언제 거래요? 내년도 이자 수익이래요. 그럼 50만 원에 대해서는 이연시켜야죠. 이연. 내년도는 선수 수익. 비용은 성급 비용. 수익은 선수 수익. 맞나요? 그러면 대변에 올해분 이자를 장부에 적으셔야 돼요. 901번의 이자 수익 50만 원. 이렇게 적고요. 이게 내년도분이래요. 내년도분이니까 뭐로 써야 돼요? 선수 수익 이렇게 미리 받은 거 263번. 이렇게 미리 받은 수익이다. 다시 틀렸죠? 장부에 적혀 있는 이자가 얼마였다고요? 얼마였는데 올해분이 아니고 내년도분이니까 올해분에서 빼야지. 장부에 대변의 이자 수익이 있는데 차변의 이자로 가고 그다음에 요 이자 수익이 내년도니까 선수 수익이 대변에 와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90만 원 이렇게 하셔야지. 아셨죠? 차변의 이자 수익을 장부에서 지우고 이걸 뭐로 바꿔라? 내년도로 바꿔라. 이렇게. 자, 다음 갑니다. 마지막 3번. 외상매입금 BCD 마트네요. 돈을 우리가 물건을 사오고 외상값이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2,151만 원. 그게 17,000달러래. 그리고 지금 환율은 이거래.
그럼 계산해서 얘랑 계산한 결과랑 비교하시면 되죠. 그쵸? 그럼 제가 해볼게요. 자, 17,000달러에다가 곱하기 얼마냐? 1,150원. 그럼 이 금액이네요. 1,955만 원. 그럼 여러분 보세요. 2,151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계산하니까 이것만 주면 되네. 그러면 더 조금 줘야 되니까 이익 난 거죠. 맞아요? 외화, 환산, 이익. 그런데 이 금액의 차이를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1,955만 원에서 마이너스 2,151만 원 이렇게 하시면 얼마의 이익이 났어요? 196만 원이 우리가 이익 났어요. 덜 줘도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쓰셔야 돼. 대변에 910번.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얼마 쓴다고요? 아까 196만 원. 96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상기하다. 그리고 거래처는 B, BC마트 이렇게 하시면 수동 3개가 끝났고요. 이제 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동은 우리가 K랩에서 결산 자료 입력 이렇게 하셔서 1년분 결산서를 연다. 엔터, 엔터. 1월에서 12월. 이렇게 여시고 결산서에서 해당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결산이 법인세잖아요. 그래서 여기 법인세 제일 아래 서식으로 가면 여기 보세요. 먼저 낸 세금. 이게 선납세금이죠. 이 선납세금이 회사가 뭐라 그랬냐면 중간에 낸 게 1,350에다가 132만 원. 이걸 미리 선납세금으로 냈다. 그랬으니까 여기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1,482만 원을 상기하신다. 대변에서 지우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 회사의 법인세가 지금 얼마냐면 1,650만 원이다. 맞아요? 그럼 1,650만 원에서 이걸 빼야지. 1,482만 원을 빼면 추가 계상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계상액을 여기다가 넣는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추가 계상액이. 네, 이렇게 168만 원이 나와요. 168만 원. 맞아요? 그러면 추가 계상을 넣으면 요 금액 좀 보세요. 이렇게 우리 기업의 법인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아셨죠? 첫 번째, 선납세금을 대변에 상기한다. 두 번째, 시험지에 나온 우리 기업의 법인세 빼기 선납세금을 해서 추가 계상을 입력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가 기말 재고 자산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은 쭉 넣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추가 계상액이 있어. 요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원재료가 250만 원이래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매입한 원재료가 156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회사가 운송 중이래요. 그런데 선적지래요. 선적지는 배의 실음과 동시에 구매자 거니까 이건 우리 회사 거네. 도착 안 해도 우리 회사 거예요. 따라서 156만 원을 더해라. 맞습니까? 더해주시면 돼요. 더하시면 얼마나 볼까요? 250만 원 더하기 156만 원. 406만 원을 더해라. 써라. 이따가 원재료를 쓸 때 400 얼마예요? 406만 원. 그 다음 기말지금 볼까요? 아, 여기 제품이네요. 미판매된 제품이 620만 원이래요.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이래요. 아, 우리 회사가 물건의 주인, 위탁자입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지금 내 제 물건을 아직 못 팔았대요. 그러면 이건 내 거 맞죠?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라? 네, 620만 원. 이거는 암산할 수 있겠다. 1,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됐죠? 1,000만 원. 그럼 이따가 요거 지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먼저 원재료. 제일 위에 올라가시고 자, 매출원가에 원재료부터 여기다가 얼마 넣는다? 406만 원. 그 다음에 한참 내려오시면 여기에 제공품 얼마 넣는다? 63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제품에다 얼마 넣는다?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결산이 끝났습니다. 두 개 다 끝났으니까 일반 전표로 추가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누른다? 전표 추가. 그러면 기계가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해준다. 그래서 자동 결산 분기가 완료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산도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원천징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창을 닫고요. 자, 이제 5번 원천징수로 가겠습니다. 원천징수는 15점입니다. 자, 1번은 사무직 근로자 김민승의 25년 10월분 급여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10월에 수당공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서 수당 등록 시 월정액 및 통상임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의 항목은 부로 하래요. 공제 이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하라는 소리예요. 자, 급여 자료 입력 시 공제 항목은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시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서 상황 신고서 매월 작성하고 전월 미환급수액이 얼마요? 38만 원 넣어주면 되겠다. 그쵸? 10월분이고요. 10월 31일이네요. 지급일은 같은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세 여부부터 해야 되겠죠. 급여는 급여는 기본급은 당연히 가세. 식대는 회사에서 밥을 안 준대요. 밥을 안 주니까 얘는 비과세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해볼게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본인 명의이고요. 별도의 시내교통비, 얘도 그럼 뭐예요? 비과세.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야간 근로수당은 그냥 시험에 나오시면 이게 사무직이든 생산이든 자동으로 이렇게 비과세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세팅을 합니다.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로 와요? 사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급여자료를 입력하잖아요. 이때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김승태가 생산직이 아니다. 김승태가 연장근로가 아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니까 여기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정인태 여기도 얘도 생산직 아니고 얘도 아니네. 이렇게 여기서 다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수당 등록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자, 여기 닫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야간 근로는 나오면 그냥 비과세 하시고 월차 수당은 과세예요, 과세. 아셨죠? 요것만 세팅하고 이제 입력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간다. 다시. 자, 아까 몇 월분 급여였냐면 10월분 급여였어요. 10월.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1일. 자, 그리고 누구였냐면 김민승이었습니다. 김민승. 자,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수당공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기본급이랑 월차 빼고 다 비과세였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기본급 과세 상여 없고 직책수당도 없고 월차 수당도 없고 그 다음에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도 비과세, 야간근로 비과세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과세 하나 만드셔야 돼요. 월차 수당. 월차 수당 저기 있어요. 자, 여기 월차 수당이 역. 다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기본급 역, 그 다음에 월차 수당이 역,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식대, 자가운전, 야간근로, 비과세. 요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확인 버튼. 그래서 항목이 지금 우리가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둘, 넷, 다섯. 맞았죠? 네, 파란색이 비과세. 네, 맞았네요. 그럼 이제 우리 입력만 해주시면 끝나요. 260만 원. 그 다음에 월차 수당이 아까 45만 원 적혀져 있는데 요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식대가 20만 원. 자가 운전이 얼마냐? 20만 원. 야간 근로가 3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고 넣을게요. 10만 3,50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8만 1,530원. 장기요양보험 됐고요. 고용보험 들어갔고요. 2만 6천. 고용보험이 26,800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가 10만 7,660원. 지방소득세가 10,760원.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거기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아까 38만 원 넣을 거 있었잖아. 그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0월. 그리고 같으니까 계속 엔터 치고 자, 그러면 여기 전월 위안급에 얼마 쓰면 된다고요? 38만 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기 이제 X 버튼 눌러주면 네, 저장하기 없으니까 눌러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저장 버튼이 있어도 X 누르면 저장할까요? 물으면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셔야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눌러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화면을 잠깐 뒤로 빼놓고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는 기획부에 재직 중인 정인태 사원이네요. 정인태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용카드, 세 번째가 의료비, 네 번째가 월세, 다섯 번째가 기부금 한 다음에 연말정산 탭 하셔야 되네요. 그럼 월세는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그럼 한번 해봅시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정인태 본인, 자, 되고요. 1900과 7600이니까 우리 아까 여기 월세 가능하고요. 빈하형 배우자네요. 배우자는 일용직은 분리과세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님은 이자소득 금액이에요.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금액과 같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라고 나와도 이게 얼마까지만 돼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제 종합과세로 넘어가야 되니까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요.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사적연금인데 여기 분리과세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생인데 소득이 없는데 장애인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동생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조건을 잘 보세요. 장애인이었는데 12월 1일 날에 장애가 치유됐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장애인하고 사망자는 12월 31일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가 기준이라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하기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이렇게. 그럼 결론은 장애인하고 사망자는 우리 연말정산하는 해에 하루라도 살아있으면 된다. 하루라도 장애인이었다면 해준다. 대신 내년부터 안 해준다. 맞죠? 그러니까 치유가 돼도 올해는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정인태는 비나영과 1월 27일 혼인이 완료되었다. 첫 번째 혼인이래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부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여기에 가서 F2 누르고 누구라고요? 정인태. 자, 먼저 부양가족부터 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쭉 부양가족을 넣어야 되겠어요. 다 기본공제니까. 정인태. 정인태는 올해 혼인이니까 여기다가 혼인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최초래요. 그래서 요거 세액공제 있잖아. 그래서 요거 먹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니까 3번. 3번 배우자 빈하영 1번이고요. 8602-17-2495-157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득 구분 이런 건 없으니까 부 넘어가시고 쭉쭉쭉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친 아버님 이름은 정상원 1번 6408-22-1865-113 자, 여기고요. 자, 아버님이 특이사항이 없어요. 넘겨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버님 엄마 자, 본인의 부친 김영란 1번 651225 2189-1163 자, 그 다음에 0 하시고 엄마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생은 정상태 네, 동생은 저거 뭐예요? 네, 장애인이라서 지금 들어온 거니까 5번에 놔주셔야 돼.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이에요. 장애인 복지법. 올해까지는 우리가 200만 원을 네, 추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추가공제 200. 자, 됐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볼게요. 밑에. 자, 그럼 다 입력을 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자, 국세청 자료예요. 모두 다. 자, 보험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정인태 되고요. 비나영 되고요. 여기서 뺄 건 저축성이 있다면 저축성은 안 된다. 자, 교육비 왔어요. 교육비 본인 되고요. 배우자 대학원은 누구만 돼요? 네, 본인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 중요한 거 직계 존속은 교육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취약 전 아동만 사교육비가 된다. 이때 이번에 개정된 게 있어요.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9세 미만인 학생의 예체능은 이제 4월 달부터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육비가 수정된 게 뭐가 있냐? 교육비는 우리가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봤었어요. 그런데 의료비랑 똑같이 이제 둘 다 소득 요건도 안 보고 나이 요건도 안 본다. 교육비는 4월 시험부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그래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볼게요. 의료비는 다 넣어야 되겠죠? 네, 정인태 되고요. 비나영 되고요. 여기 난임 시술비니까 일단 난임에 체크해 주는 거 잊으면 안 되겠고. 김영란, 네, 건강 진단은 돼요. 건강 증진은 안 되지만. 자, 의료비는 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되고요. 의료비는 신용카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란의 현금영수증. 먼저 전통시장에 120 넣고 나머지는 180에다가 현금영수증에 넣으면 되고 기부금 넣어야 되겠네요. 정인태 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 일반기부금 네, 넣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월세액이 8천이 안 넘었기 때문에 네, 이 월세액 이따 넣으시면 되고 뭐 특별히 막 어렵지는 않네요. 자,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보험료부터. 보험료는 우리가 인별에서 나오니까 사람 이름을 딱 찍어주세요. 정인태. 그리고 전부 다 국세청 자료니까 보험료에서 따닥. 그래서 정인태 국세청 자료에 일반에다가 6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나영 배우자 누르고 다시 따닥. 비나영은 또 65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종료. 그 다음에 정삼태는 우리가 장애인이라서 정삼태 찍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요 밑에다 넣으셔야 돼요. 12% 15% 이게 달라요 세율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보험료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비도 우리가 인별 칸에서 하죠. 자, 정인태가 대학교 내 본인 클릭하시고 대학교 국세청이니까 위에 400 본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삼태 가겠습니다. 정삼태. 자, 여기는 우리가 장애인 재활교육비니까 정삼태에다 넣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다 넣어야 되겠죠? 2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몇 번 넣으셔요. 팁에 가시면 팁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우리가 여기는 자동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교육비 들어갔고 네 나머지 이제 의료비로 갈게요. 의료비는 요 칸에 따로 넣으셔야 되겠죠? 의료비 칸에서 자 먼저 F2 눌러서 정인태 본인 넣어보시겠습니다. 국세청 자료고요. 300만 원. 그 다음에 실손이 200. 그 다음에 비나영이 있어요. F2 누르고 배우자 비나영. 자 국세청 자료고요. 난임 시술비가 얼마냐? 100만 원. 그리고 난임이니까 여기다 놓고 아래 팁에 가시면 이렇게 난임이면 1번 이러면 여기다가 해당을 써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김영란 안 나왔네요. 그래서 F2 누르고 김영란 모친 1번 국세청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의료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로 가시면 돼요. 신용카드가 여기 클릭하시고요. 자, 우리 아까 본인이 신용카드가 1200. 의료비 괜찮고요. 중복. 그 다음에 김영란이 우리가 뭐부터 넣어야 되냐? 현금 영수증이네요. 현금 영수증이 300인데 전통시장에서 120을 썼으니까 결론은 180을 넣으셔야 되겠네. 그리고 대중교통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120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300을 썼다. 그러면 이제 끝났고 이제 기부금이 나왔어요. 기부금 클릭. 원래 기부금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기부금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기부금 넣어볼게요. 일단 정인태 기부금. 기부금 나왔어요. 자, 거기에 첫 번째 유형에 F2 누르시고 첫 번째가 정치자금 기부금. 네, 정치자금 기부금에 금전 이렇게 넣으시고 조금 위로 올린 다음에 이걸 좀 조절할게요. 자, 여기는 일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10만 원 국세청 열고요.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F2 누르고 고향사랑 여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1번 자 금전이고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어요. 가평군청 그 다음에 121 다시 83 다시 우리가 11113 이렇게 됐고 건수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은 F2 눌러서 일반 기부금이 나왔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외의 거 누르시고 금전 자 복지재단 키움
이렇게 121-82-4 하나 둘 셋 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건수 하나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 해야 되는데 원래 기부금은 여기 와서 연말정산 들어가서 부양가족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금 조정하는데 그냥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조정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공제금액 계산 꼭 기부금 조정하셔야 돼요. 공제금액 해서 불러오기를 하세요. 그러면 각자 기부금이 들어왔죠. 정치자금 기부금에 나눠오고 고향사랑 기부금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공제 반영 하시고 하신 다음에 뭐 했어요?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을 꼭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셔야 돼? 월세액을 하셔야 돼. 월세. 그럼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죠. 월세. 월세액에 임차인이 정인되고 임대인 김하루 주민번호가 701011161819 이렇게 유형은 FE 눌러서 84 아파트 자, 그 다음에 84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80 길에 38 그 다음에 1211호 이렇게 그 다음에 게시일은 2025-0101 2026 12월 31일 월세액은 12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까지 다 넣으시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네, 연말정산 입력택 하셔야 되니까 불러 들어가시고 뭐 불러오면 돼요? 부양가족택 불러오기.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 노란색에 다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우리 아까 전에 혼인세액 공제 있었죠? 여기가 혼인세액 공제, 세액 공제 50만 원. 그쵸? 여기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24회 실기풀이까지 끝났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